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강한 야당을 외쳤습니다. 고향 부산으로 간 안철수 의원은 한때 친정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냈습니다. 최형두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이렇게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송호창 의원, 대표적인 안철수의 입이다. 또 여러 막후에서 여러 칼을 하셨는데 이 교수님 남아서 통합을 계속 유지하는데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언제부터 송호창 의원께서 저렇게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참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송호창 의원으로서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 지역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명분도 있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 특히 이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송호창 의원은 정말로 안철수 전 대표의 유일한 측근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저렇게 사이가 벌어졌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게 적어도 금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송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이제 당원 명부가 말수 전까지는 그 문 대표 호소해야 된다. 그리고 아직도 이름이 안 지어졌다 당원 명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사실은 이미 정치적으로는 갈라진 상태고 서로 가치와 이념이 맞지 않기 때문에 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송호창 의원도 본인이 따라가지 못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적어도 측근으로서 이렇게 불렸다고 한다면 때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때로는 죽을 줄 알면서도 같이 가는 게 정치적 신념이고 의리인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반면에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 비서실장을 사실은 잠깐 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안철수 의원을 위해서 탈당하겠다 이런 걸 보면서 매우 대조적인 생각이 좀 든다. 좀 오히려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탈당하기 전까지는 송호창 의원이 어떤 역할을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만 이미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역할을 부각시키거나 이미 간 분에 대해서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한테 과연 정치로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누가 될 수 있다. 우리 부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최측근이라기보다 그 당시 호남 물갈이 여론에 의해서 영입된 측면이 크고요. 근데 송호창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안철수 의원에 의해서 발탁되고 또 키워진 분이어서 저는 좀 오늘 통합의 명분을 들고 나온 건데 의아스럽긴 한데, 통합 명분을 얘기하신 거는 이 안철수 의원의 탈당의 사태의 책임을 문재인 대표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거고, 또 당신이 송호창 의원이 남기 위해서 당에 잔류하기 위해서 명분으로서 통합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사실 수도권 의원들은 고민 3번 밑으로 달면 일려 다야 구도에서 당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고육지책이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대표에게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는 이미 나간 남아있는 본인이 문재인 대표의 측근이라고 한다면 통합에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 안철수 의원의 측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철수 의원에게 오히려 이 당에 나가게 된 것에 대한 사과와 유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다시 한번 총선을 앞두고 일려 다야구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통합을 위해서 고려해 줄 수 없느냐고 오히려 안 전 대표에게 하셔야 될 얘기를 문 대표에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 비서님, 사실 이제 송호창 의원의 행보를 보면서 다른 현내 당내 인사들도 좀 주춤거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난 지금 이 교수님하고 서부 소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야당 사정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대통령 언급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 국민이 바라는 일을 다 제쳐두고 무슨 혁신이고 무슨 통합입니까? 국민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일자리고 지금 악화되는 경제 사정을 살리는 것이고 빨리 입법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야당에서 이런 경쟁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또 서부 소장님 잘 적절하게 지적하셨지만 도대체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분열과 이 자질 같은 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송호창 의원께서도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누구를 두둔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이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의 사정을 보면은. 사실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현 대표 두 양 대표가 지금 이제 대척점에 서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오늘 처음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강한 야당을 선포를 했어요. 재천명을 했는데 먼저 대담 앞서기 전에 문재인 대표의 이야기 잠깐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반드시 더 독한 각오로 이 시련을 이겨내겠습니다. 저와 우리 당이 반드시 승리의 희망을 되살리겠습니다. 제 자신부터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반드시 혁신을 이루어내고 말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통해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비롯하여 모든 공천에서 아래로부터 상향식 공천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당대표의 공천 기득권이나 개파 패권적 공천은 발 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당을 빠른 시일 내에 일사불란한 총선 승리 체제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께 단합을 호소합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맙시다. 당내 투쟁을 야기하면서 혁신을 무력화하고 당을 흔들어서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 사직생의 각오로 정면 돌파하겠다. 더 이상 당을 흔들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공천혁명, 상향식 공천혁명을 통해서 당의 분란을 수습하겠다라는 보관을 밝혔는데 서 부소장님, 네. 이 정도의 수습책, 이런 의지로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즉 이 얘기는 뭐 당 대표로서 사천하지 않겠다. 절차 과정에 따라 투명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상향식 공천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조기 총선 체제, 선거 기획단이라든가 선대위라든가 선거 평가 현역 평가위원회를 실제로 하는 걸 선거 체제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동안 평소 해왔던 주장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좌고면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것이 힘을 갖기 위해서라면 당내에 있는 아직도 비노원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무난히 단합해서 함께 가길 바랬던 수도권의 그 의원들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승복하고 따라오게 일사불란하게 영이 쓰려면 문재인 대표로서는 항상 얘기했던 육참과 읍참, 골단을 하기 전에 남에게 뼈를 달라기 전에 자기의 살을 베는, 그리고 자기 주연을 정리하는 읍참이 먼저 필요해야지. 그 원래 예전부터 군령이 잘 먹히려면 자기 측근 아군들 내부에 먼저 상은 아주 박하게 내리고 벌은 아주 엄하게 내려서 다른 신상필벌을 더욱더 가혹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예. 이런 그 당대표로서 객관적인 그 룰에 따라서 공천을 엄정하게 하겠다는 의지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주변에 지난번 뭐 3번 불출마라던가 그 한명수 의원에 대한 당원 제명 결정은 당연히 할 상식적인 거였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네. 그 육참이라던가 읍참에 대한 기대들, 이것들이 있었으면 나머지 비노들이라던가 수도권 의원들도 더 영이 쓰고 당 일사불란한 모습을 가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좀 더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최 비서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서 부소장님 적절하게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에 덧붙여서 지금 문재인 대표께서 진정 지금 발휘해야 될 리더십은 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지금 야당 분열에 이끌려서 지금 안철수 대표와 갑론을박을 하는 이런 상황은 사실 문재인 대표에게도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 지금 국민이 뭘 바라고 있습니까? 국민이 경제 성장률이 아주 실질 성장률이 아주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은 여야가 지난 12월 2일 날 합의했던 바로 그 사안에 대해서도 입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오히려 문 대표가 과감하게 끌고 감으로써 지금 장외로 가 있는 안철수 대표에게 쏠려 있는 이런 시선을 문 대표가까지 와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지금 오늘 정의화 의장도 말씀하셨고 여당 대표도 이야기하고 청와대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국민이 바라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관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은 예. 나는 이 사태를 오히려 빨리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면을 좀 전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최용두 비서관께서 최근까지 국회에 계셔가지고 국회 걱정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옳은 말씀이고요. 사실 야당이 사실은 뭐 당내에 갖고 저기 내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하는 것이 더 급선무인데 그러나 당내 가서 조용해야 되는데 우선 뭐 급한 부분부터 꺼야 되니까 당내 사정이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표 부산 갔다 돌아와서 아마 앞으로는 더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리고 공천도 사양식으로 해서 물갈이도 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핵심 측근인 최재성 총무본부장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을 지금 한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읍참이네요 또.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 얘기했지만 9월 달 정도 이런 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사실 항생제 처방이 가능했을 텐데 이런 정도의 처방 갖고 과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말은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갔을 때 대부분 현역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을 물갈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수혈을 하고 그러면서도 좀 국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 네. 이런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시스템 갖고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아마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최재성 본부장이 이제 오늘 불출마 선언한다는 것은 불출마 이제 그 선언한 것은 본인이 이제 불출마 선언해놓고 이제 물갈이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중진도 좀 예고편이다. 가겠다. 그런데 물갈이 대상이 잘 알다시피 수도권 의원들 손대기가 쉽지 않아요. 충청권 의원들, 야당 의원들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결국 손댈 사람들이 호남과. 호남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호남 의원들로 봐서는 지금 나가자니 죽을 것 같고 안에 있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나간다고 해서 안철수 의원이 금방 그런 모든 사람을 다 받아서 쌓아안고 공천 주겠다? 이게 아닌 입장이고 천정배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현재 걱정은 호남 의원들인데 사실 호남 의원들도 많이 새정치연합의 어떤 신뢰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이 많이 있는 것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로 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비주류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체면을 구기고 좀 비겁하게 나오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라고 하면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되고. 그래서 연말까지 이렇게 흔들다가 저는 단계적으로 어떤 비주류도 입장을 발표하고 나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부장님 사실은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오늘 문 대표의 얘기가 나갈 사람들은 나가달라라는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반대로 오늘 상향식 공천을 좀 강조하셔서 야 이거 뭐 물갈이 안 하고 전략 공천 없고 현역 의원들하고 뭔가 타협해서 당내를 조기 수습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서 여론조사를 기초로 한다 그러면 네네. 현역 의원이 유리한 거 아니냐? 현역 의원들의 안정화, 현역 의원들이 더 이상 동요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 알고 당 대표실 주변을 취재해 보니까 그건 아니고 비노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친노인 당 대표가 친노 의원만 공천할까봐 그게 아니다. 전략 공천 20%는 그대로 가져가고 현역 의원 20% 물갈이되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20%의 전략 공천을 하고 나머지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전처럼 당대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비례대표 선출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걸 강조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얘기하시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송호창 의원이 때늦게 통합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미 이혼한 두 집안을 재혼해라 그러면 입만 아프니까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표도 이렇게 혁신을 통해서 혁신 경쟁을 해나가고 안철수 대표도 부산 가서 친정 욕할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인 반새누리 비새정치민주연합이란 중도층 부동층 여기는 호남 의원들 끌고 와서 송호창 의원도 데려가서 또 당 만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0 아닙니까? 네. 그런 제가 보기에는 뺄셈 정치 말고 본인의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 묶여있는 동안 방치했던 부동층, 중도층, 외연 확대를 위해서 그 집안을 넓혀나가는 그런 혁신 경쟁을 해나간다면 야당에게는 윈윈이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국회에서는 두 가지 화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직권상정인데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데 먼저 네.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네. 더 이상은 네. 안 된다. 네. 이제 직권상정 의지를 보였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선거가 이제 4.13 총선이 오늘로 199일 남았습니다. 4개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작 6개월 전에 선거구가 획정이 되었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시민들은요, 지금 자기가 누구랑 어느 선거구에서 선거를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선거가 바뀌고 어떤 사람이 나올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 헌법의 기본권인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벌써 그 정치개혁 특위가 약속했던 15일도 어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 이제 정말 비상사태,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 이 상태가 12월 31일까지 넘어가면은요. 예. 모든 선거구가 이제는 무효가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러면 예비 후보로 뛰었던 사람들도 이제 모두 다 내려야 되고요. 이제는 모두 선거구가 없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는 이런 후보들, 또 선거구가 없는 유권자가 나오는 이런 심각한 사태죠.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비상사태다. 이럴 경우에는 그리고 이미 상당히 여야 간에 이게 쟁점이 좁혀져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의 기일을 딱 잡아서 며칠까지 하지 않으면 이걸 내가 본회의에 네. 상정하겠다. 이런 어떤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직전까지 국회에도 계시고 청와대에도 계셨는데 네. 청와대에서 요청한 경제 관련 법안 직권 상정에 대해서는 예. 비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네. 이제 거부 입장을 예. 밝히셨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청와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오늘 당장 실질 경제 성장률이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 구조가 경직돼 있고요. 한번 이렇게 민주노총 있고 하지만 대기업 딱 이렇게 가면은 그 철밥그릇통이란 말도 있고 예.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급한 것이 당장 서비스 산업 활성화법 이런 것도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정부 때 지금의 야당이 추진하던 그런 법입니다. 네네. 법안입니다. 그런 모든 법안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더구나 지금 야당의 분열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정말 집권하고 있는 사람, 네. 국민의 삶과 경제를 책임져야 될 이런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책임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잠이 안 올 일입니다. 지금 그러면 비상 그래서 상황이다. 비상 상황이라 볼 수 있고 또 하나 또 근거로 될 수 있는 것은 지난 12월 2일 날 심야에 12일 날 새벽이죠. 12월 1일 날 협상이 시작돼서 12월 2일 날 새벽까지 넘어가는데 그때 여야 4+4인가요? 거기서 2+2에서 협상 결과가 뭐였냐면은 이런 경제 활성화법에 대해서 12월 9일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한다라는 이런 명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명문을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12월 9일 내에 하자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야당은 합의 처리라고 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처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국정에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경제 상황과 이런 쪽에서 국정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이나 또 부총리나 총리나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요. 이 상황은 하루가 시급한 겁니다. 더구나 야당이 분열되어서 야당이 언제 합의에 들어올지 상임위를 언제 해서 언제 끝내줄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비상사태라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국회의장께서도 인식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나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국회법에는 딱 세 가지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전시 또 국가 재난 사태 그리고 여야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장도 이전에 이런 선진화법에 이런 아주 제한적인 이런 조치 문구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이 되고 보니 이거 없이는 안 된다. 야당에서 해주지 않으면은 심사기를 지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지. 알겠습니다. 청와대의 심각한 인식을 그 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가 비상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선진화법에 따르면 세 가지 요건을 명시적으로 박아놨거든요. 첫 번째 하여튼 천재지변, 두 번째는 전시사변, 그 다음에 여야 합의인데 천재지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전시나 사변에 해당한 정도의 비상 상황이냐라는 건데 대한민국 그동안에 사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 국가 부도 사태다, 직전이다 이런 상황도 아니고 때로는 정부에서 아니 경제 내년에 몇 %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또 지표를 내놓기도 해요. 이런 거 보면서도 물론 다급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 국가 비상 상황임을 빌미로 해서 과연 이것을 이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통과시키는 것은 저는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해태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좀 방기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고 경제 상황이 비상했으면 대통령이 야당한테도 얘기를 하고 수없이 국민 대국민 호소하고 장관이 직접 뛰고 이런 모습을 더 보였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사실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물론 야당이 좀 분열되고 해서 안철수 의원 탈당해서 좀 중심을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내년 4월까지 현실적으로 국회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정말 어려울 정도면 대통령이
헌법 76조에 따라서 헌법 비상대권을 발동을 하는 게 맞죠. 재정명령을 오히려 하는 게 그렇죠. 맞다. 오히려 아니 국회 왜 그걸 자꾸 압박을 가합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대통령이 해서 그런 정도라면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꾸 국회에 압력을 가해서 마치 국회를 통법부라고 하고 자꾸 국회 탓으로 국무회에서 여러 차례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양이 조금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오히려 생각이 들기 국회의 때문에 논의를 저해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행정부에게는 분명한 집행할 수 있는 수단과 그런 예산과 정책을 그리고 법을 줘야 됩니다. 입법부는 이제 이걸 만드는 것이고 제어하는 것이 견제하는 것이죠. 이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르자면 지금 사실 입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행정부의 수장의 지금 확고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을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여당보다는 여당이 이제 친정이니까 야당 뭐 하는 겁니까? 국민 바라는 일 제쳐두고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 문재인 대표 이렇게 싸울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겠지요. 그러나 입법부 수장, 행정부 수장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테고 그래서 국회를 그리고 또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 수장인 또 국회의장께 이제 이런 어떤 비상한 인식을 전하는 것일 테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국회가 좀 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임시국회 내에서 이를 마무리해달라는 강력한 촉구로 보여지고 아마 국회의장께서도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를 모아서 네. 빨리 합의를 하자. 지금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국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냐. 이런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네. 마련할 것이라고 봅니다.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행정부는 행정부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입법부에게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강력한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 뭐 최영두 전 국회 대변인 청와대에 계셔서 입장을 모르는 이해만 못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할 말은 좀 하셔야지 나라 꼴이 제대로 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한테 아주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아니 봄에 비 올 때 모내기 해야지. 이미 추수 끝나고 다 황량한 겨울 그 들판에다가 다시 모내기가 어쩌니 얘기하시는 거. 그동안 국회 경시라던가 여당에 대한 경시 마음에 안 드시면 원내대표도 갈아치워버리시고 네. 국회 원내대표, 야당 대표, 청와대 불러다 놓고 예전 대선 때 묵은 감정 꺼내서 경색 만들고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그 교과서 국정화 꺼내셔서 경색 만들어서 결국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 못 됐는데 대통령도 그 일정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 국민이 바라는 걸 냅두고 무슨 정치개혁이냐 하시는데 국민이 바라는 경제활성화법은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법안 얘기 하셔놓고도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이거는 12월 31일까지 안 하면 이 선거법 개정은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약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장도 국회법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국민의 입법 사태가 오는 입법의 위기 사태가 오는 것은 처리나 직권상정할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고 경제 문제는 여야 합의도 안 됐고 또 이것에 다수가 반대하는 분들이 민중대회를 통해서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은 안 하고 계시지만 깔고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그래서 최영두 제가 비서관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기간제법 지금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연장이 되면 당연히 임금 피크제도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라. 근데 그 부분이 깨졌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뭐 그 합의라는 것은 그 깨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황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서 여야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합의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는 것이면 분명하지만 그 이것이 발생된 배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판을 흔든 분은 좀 그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을 책임 대통령이라 생각하십니다. 대통령께서 전체 판을 흔드는 바람에 발생된 문제이니만큼 네. 그 현재 여야 간의 이견인 것 또 국회 수장인 입법부 수장께서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친박계 의원을 앞세워서 그 직무유기라는 둥 뭐 그다음에 그 심지어는 뭐 해임권 네. 뭐 이런 까지 운운하시면서 오늘 김무성 여당의 대표가 또 국회의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런 모양을 보면 이미 그 소위 말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전체 입법부의 수장이 아닌 친박계랑 경쟁했던 비박계, 그러니까 이주영 친박계 국회의장을 떨어뜨린 비박계의 국회의장을 보는 건 아닌가. 그래서 국회를 네. 친박의 사유물로 인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하에서 어떤 야당에서의 견해 차이라던가 합의된 예. 이후에 전국에 변화된 것에 대해서 합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제가 최 비서님께 하나 예, 여쭙겠습니다. 예. 네. 오늘 김무성 대표는 긴급 재정 명령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네. 했는데 네. 청와대 대변인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네. 그래도 상반된 얘기를 네, 했어요. 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그 일종의 그 비상권인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도 국회에서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지금 우리 서부 소장님하고 말씀하신 한 말씀 보태면은 지금 국회와 대통령과의 관계, 이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못 보는 측면이 있는데, 이건 제가 사실 청와대에 있을 때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잘 아는 일입니다만,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요, 매년 정기국회에 시정연설을 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의화 의장께서도 박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 이건 아주 아름다운 전통을, 입법부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살려왔다 하시고, 지금 여러 차례 그 여야 지도부의 만남 보면 횟수로 보면 통계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데 이제 그쪽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다만 저희가 이제 분명한 것은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행정부는 행정부로서 그런 어떤 확실한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또 견제와 비판이 있음으로써 서로 국정의 책임을 나눠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입법 3권 분립을 침해하는 건 아니다.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런 상태에 온 것은 기본적으로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몸싸움 없애기, 동물국회를 없애자고 해서 만든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법안 자체가 자꾸 끼워 팔기 야간에 주고받기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무력한 식물국회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걸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나 야당 자체가 지도력이 좀 부재한 상태.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 이제 내부 주류와 비주류 간에 엄청난 이제 서로 갈등 때문에 본인 국회의원으로서 정당으로 국회에서 원내대 교섭단체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한 그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것을 다 전제하고도 대통령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 이해가 되죠. 이번에 만일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이 있고 내년 6월에 이제 개헌이 되는데, 개헌되고 나서 처음 원 구성하고 그러다 보면 내년 9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동안을 전혀 국회가 안 열리는 상황인데 경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서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제 우리 최영도 비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가 우리는 할 일을 한다라고 발상을 전환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청와대가 국회에 대해서 마치 당신이 다 처리해주면 되는데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무성 대표도 이제 뒤늦게 그러면 비상대권으로 발동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말이 그렇지 이 상황을 비상대권으로 볼 사람이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반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여야가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